크리에이터 경제의 미래. 다음 단계는 크리에이터가 자신이 의존하는 제품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을 소유한다. 크리에이터, 비렌트 펀드, 공동창업자, 리즈는 플랫폼을 함께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나는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을 소유하고 운영하며 콘텐츠 조정과 데이터 수집 정책을 투표를 결정하는 세상을 상상한다. 페이스북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사진, 동영상, 그리고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들은 플랫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얼리 어댑터를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자기들의 지분 가치가 크게 오르는 것을 보았다. 핵심팀이 매일매일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지만 제품 전략과 자원 활동은 모두가 결정한다. 내가 상상한 미래는 오늘날의 디지털 세계의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생각보다 가깝다. 지난 10년 동안 페이스북, 스냅, 틱톡 그리고 유튜브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가치는 수십억 달러로 올랐다.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창의적인 개인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청정을 만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벌게 해주는 플랫폼이자 도구인 크리에이터가 경제의 가치는 이제 1,000억 달러가 넘는다.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5천만 명? 영국의 7에서 11세 어린이들 사이에서 네 번째로 인기 있는 직업이다. 크리에이터의 문화적인 영향력은 기존 미디어의 영향력을 뛰어넘는다. 장난감 언박싱 동영상을 제공하는 유튜브의 어린 채널 라이언의 세계는 3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은 20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황금시간대의 CNA 시청자는 100만 명 미만이다. 하지만 독점 플랫폼과 이를 사용하는 크리에이터 사이의 극심한 권력 불균형 때문에 크리에이터 경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소설, 소셜미디어 거물들이 청중을 찾고 연결하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 크리에이터는 검색 연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리한 알고리즘을 의존한다. 사용자들을 사로잡는 콘텐츠를 업로드해서 플랫폼 가치에 직접 기여하지만 크리에이터는 직원 혜택과 근로자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플랫폼은 성공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스톡 옵션이 없어서 하층 노동자와 비슷하다. 나는 이런 관계를 대표 없는 과세 또는 21세기 노동제라고 불렀다. 크리에이터의 입장은 변화를 추진하는 데 불리하다. 역사적으로 노동자 권리는 20세기 중반 미국 노동자 3분의 1을 대표하는 노동자위 교섭단체를 이끌어서 발전했다. 오늘날 크리에이터는 시청자에게 불공정한 정책을 이야기하거나 업로드를 중단해서 파업하는 등 아래로부터 조직화를 통해서 자기 견해를 알린다. 하지만 크리에이터는 궁극적으로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서 이런 노력은 효과가 거의 없다. 다음 단계에서는 크리에이터가 자신이 의존하는 제품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 및 소유한다. 이는 플랫폼과 사용자 간의 힘의 균형을 바꿀 것이다. 운영자와 사용자가 소유하는 우버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 그리고 판매주와 고객이 소유하는 애쉬와 같은 수공예 마켓플레이스를 상상해보자. 이미 사례들이 있다. 스톡 사진 라이벌이인 스톡시는 협동조합으로 회사 정책에 투표권을 지닌 회원들이 이익을 나눈다. 지금까지 협동조합 방식 소유권 의사결정과 지배구조 대형화와 투자 유치가 힘들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로 분명히 이런 장벽을 없앨 수 있다. 암호화폐의 경우처럼 분산 네트워크는 토큰을 통해서 소유권을 나눌 수 있으며 토큰은 네트워크에 대한 기여를 얻을 수 있고 정령 지배 권한을 지닌다. 시대를 앞서가고 초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미 벌어지고 있다. 사용자가 판매 가능한 토큰을 얻어서 수입으로 전환 가능한 애완동물 대전 게임 NC 인피니티 에서는 170만 명의 일일 사용자가 현재까지 20억 달러 상당의 개인 자산을 거래했다. 디지털 미술 마켓플레이스 슈퍼레이는 8월에 큐레이션 토큰을 출시해서 스스로 탈중앙화하고 사용자에게 플랫폼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주었다. 여기를 탈중앙화하자.
2020년은 크리에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분산 네트워크가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토건 분배를 통해서 부를 쌓는 자산의 민주화가 매력적인 가능성을 제시한다. 혁신가들이 사용자에게 소유권을 보답하면 대규모로 사용자를 유치해서 신규 플랫폼들이 기존의 중앙 집중적인 플랫폼을 능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크리에이터에 의한 소유는 플랫폼과 참가자 간의 갈등을 없애고 모든 이해 관계자가 성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힘을 깨닫고 활용해서 자신들에게 소유권과 통제권을 부여하고 크리에이터를 인류 시민으로 대하는 새로운 종류의 플랫폼을 탄생시킬 것이다. 하이파이브 탈중앙화 금융. 탈중앙화 금융이 만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의 존재 목적은 아직 확실치가 않다. 플루드 경제학자와 교수, 일반인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는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연결된 분야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돈을 실제로 밑바탕에 있는 활동을 일으키는 한낱 가림막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파가 마음에 담고 있는 고전적인 이분법의 본질이다. 실물 경제에서 일하는 사람은 밀을 재배하고 기사를 쓰고 집을 짓는다. 금융업자는 이런 활동을 위해서 단순히 돈을 여기저기로 돌리기만 하면 한다. 그러나 최선의 경우에 금융화는 금융화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실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신생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새로운 공장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채권의 경우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거래소나 파생상품과 같은 더 복잡한 금융 도구에도 해당하는 말이다. 2022년에는 이 부문에서 흥미로운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지난 2년 동안의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많은 기능이 코드 체계를 저장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개방형 블록체인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의 애플리케이션과 프로토콜로 재탄생했다. 활동은 대부분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수행되며 이것은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자체 실행이 된다. 원리가 결제 시스템, 예금 및 대출 애플리케이션, 심지어 통화 처지를 알아서 안정시키기 위한 투자 자금과 시스템 등 많은 것이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 오픈소스 코드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기능들은 집합적으로 탈중앙화 금융 또는 디파이로 알려져 있으며 급속하게 성장 중이다. 2020년 초 100억 달러 미만이었던 토큰이 지금은 1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 분산거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금융 스마트 계약이 묶여 있거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예치되어 있다. 디파이 앱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사용이 늘고 있다. 2020년 초 생산된 거래 규모가 1160억 달러에 달했지만 2021년 2분기에는 거래와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결제와 거래를 포함해 25조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 결제 관련 거래 기업인 비자 같은 기관 거의 같은 금액의 결제액을 기록했고 주식 거래소인 나스닥은 그보다 6배 많은 거래액을 기록했다. 이 시스템에는 전통적인 금융에 비해서 많은 이점이 있다. 시불이 대부분 싸게 먹히고 거의 즉각적이다. 디파이는 잘못될 수 없는 방식으로 거래 규칙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시불 위험과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대출에 대한 담보를 고정함으로써 상대편의 채무 불이행 위험도 제거할 수가 있다. 진입 장벽이 전통적인 금융에 비해서 낮은 관계로 디파이는 빠르게 가장 흥미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무대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다이라고 불리는 전적으로 블록체인 상에서만 존재하는 스테이블 코인 달러처럼 정부와 고정되는 토큰의 경우에 누구나 스마트 계약서의 담보를 예치함으로써 새로운 다이 토큰을 만들 수가 있다. 담보물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담보물이 최소 한계점 이하로 떨어지면 스마트 계약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담보물을 경매에 붙인다. 다이는 난리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며 이전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는 이 모든 화려한 금융공학이 실물 경제에 쓰이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에 그것은 무형의 카지노를 촉진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많은 투기성 토큰 중 하나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거나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디파이를 사용한다. 2022년에는 그런 상황이 바뀔지도 모른다. 디파이 경제와 실물 경제 간의 결합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지불선으로 토큰을 채택함으로써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했고 650만 명의 사람을 분산형 토큰에 입문하게 했다. 그러니 이것은 안정된 선진국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 둘째, 디파이는 전통적인 금융과의 통합을 시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자산은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기업형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려던 이전의 시도는 어느 정도의 효율성 향상을 제공했지만 상호 운영성 및 투명성과 같은 분산의 많은 이점을 활용하지 못했다. 주식과 같은 자산을 개방형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이동시키고 실제 세계의 결과물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디파이는 모두에게 더욱 유용할 수가 있다. 셋째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실물 경제의 발전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 동영상, 이미지, 음악 및 텍스트 제작과 같은 경제 활동은 전적으로 디지털 형태이며 이것이 미디어가 주로 거대하고 중집중화된 기술 플랫폼에 의해서 온라인에 배포될 수 있는 이유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배포하기 위한 덜중앙화된 블록체인상의 플랫폼은 이제 초기 단계에 있지만 성장하고 있다. 만약에 디지털 콘텐츠가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면 디파이는 실물 경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느린 화폐의 주조.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의 방향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쟁거림을 늘리고 있다. 앨리스 프루드, 최초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르의 통치 기간에 주재된 주화는 한쪽 면에는 그의 머리가 새겨져 있었고 다른 쪽 면에는 닷가 얽혀 있는 돌고래가 새겨져 있었다. 이 바다 상징물의 황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토인 페스티나 렌테 또는 천천히 서둘러라는 말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일을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처음부터 올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처음으로 디지털 화폐 또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준비를 하면서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유일한 중앙은행 발행 화폐는 실물 현금뿐이다. 크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은행, 신용카드 회사, 테크 회사와 같은 민간 회사에 의존한다. 현금 사용이 줄어듦에 따라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현금을 디지털 대안으로 대체할지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중앙은행들은 연구를 서두르고 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86%가 현재 CBDC를 연구하고 있고 이는 2018년 3분의 2 수준에서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뛰어든 주요 경제국은 없는 상황이다. 카리브 해외 국가인 바하마와 남부 이웃 국가가 실제하는 CBDC를 발행했다. 규모가 큰 경제로서 2022년에 그들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2019년 12월 CBDC에 대한 시범 사업을 처음 실행했지만 그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높여왔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2021년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위안화를 담기 위해서 이미 2,100만여 개의 디지털 월릿이 만들어졌고 약 2천만 건의 거래가 수행되었다. 중국인민은행은 2022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디지털 화폐가 널리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중앙은행들은 좀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업계를 주도해왔지만 2021년에야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후에 발행된 백서에서 중앙은행인 릭스뱅크는 다양한 핵심적인 기능을 시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는 코로나를 소매 결제를 위한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
어떻게 그것을 매장의 판매자들과 통합할 것인지,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등이 포함된다. 릭스뱅크는 5년 내로 CBDC를 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느리지만 꾸준한 접근 방식은 이해할 만하다. 디지털 중앙은행 토큰인 가볍게 착수해서는 안 되는 국가 금융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달러가 2022년에 출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이 최초가 되기보다는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명의 순환, 밈 주식 현상은 계속될지 모른다. 마이크 버드 홍콩 이코노미스트, 아시아 사업 및 금융 부분 편집자. 미국 논평가인 토머스 브리드먼은 2021년 1월 소수의 미국 주식을 두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뛰어 달려드는 모습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묘사했는데, 거기에는 하이네와 독수리 사자 영양이 등장한다. 브리드먼은 광란의 중심에 있는 가전제품 소매업체인 게임스톱을 언급하며 주식 가격이 결국 4에서 5달러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생명의 순환이다. 게임스톱 주가는 2020년 여름에 거래됐던 수준인 4에서 5달러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회사가 여전히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미들과 하이에나 끌어들이기, 하이에나라고 했네. 그러나 프리드먼의 은연은 생태학적인 은폐감이 모자라는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대중적이고 자연주의적인 방식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것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고 성장과 쇠퇴가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균형이 회복된다. 이러한 견해는 2021년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2022년에도 계속해서 고군분투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분석은 소셜미디어에서 갑작스러운 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밈 주식이라고 알려진 게임스톱과 같은 소수의 주식에 관해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 그들의 상승은 펀더멘털이나 자산 가격과는 배치된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내려오게 된다고 추론했다. 이것은 규제 당국이 밈 주식들을 다루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들어맞는다. 엘버타 대학교 과학과 소속 교수들인 빅토리아 추이와 모인야야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은 기업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한 후에 빠르게 노화하는 펌프 앤드 덤프의 예도 아니고, 공매자가 기업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예도 아니다. 대신 시장 행동의 기존 틀을 한참 벗어나 있는 조진 펌프 앤드 홀드다. 왜 밈 주식이 매입이 되었는지를 다룬 글들이 그동안 많았다. 그것은 월드스트리트 공매자들이 대항하는 정의로운 반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봉쇄 기간 동안에 너무 많았던 가처분 소득과 시간의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비록 몇몇 소유수의 경우에 해당할지라도 시장에서 먹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많은 소규모 거래자들이 선택하는 플랫폼인 로빈후드는 2021년 8월 IPO 이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거래를 게임으로 만드는 유사한 앱들이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현상으로 2022년에도 계속되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측 가능한 일이지만 전통적인 금융은 틈을 파고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민 주식 지수를 바탕으로 하는 자문회사인 라운드힐 인베스트먼트가 설계한 상장지수 펀드가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 주류 금융이 등장함으로써 암호화폐 부문은 일시적 유행 이상의 것으로 자리를 거쳤다. 민 주식들도 곧 비슷해질 수가 있다. 2021년 5월에 한국은 팬데믹 초기에 부과된 공매도 금지령을 해제했다. 컨테이너 운송회사인 HMM과 산업회사인 두선중공업에 대한 대규모 단기 포지션들이 한국 개미들 의해서 차례로 무력화되었다. 개미들은 2022년 한국의 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가 시작되면서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일부의 주식의 경우에 가격이 너무 높아서 개별 거래가 어렵다. 월입 에너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큰 2022년 독일연방은행에는 새 총재가 취임할 예정이다.
만약 독일 연방은 은행의 새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전에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둘기파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개미들 또한 생명순환의 일부다. 돌아왔지만 아주 돌아온 것은 아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잦아들 것이다. 팬데믹이 있기 직전 몇 년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나팔바지와 유연 휘발유처럼 철지는 과거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오래된 골칫거리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 5% 등등등등. 1980년부터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의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인 하방 행진을 시작했고 하방 추세는 2020년 이어졌다. 쭉쭉 상승 중이네 모든 것이. 그러다가 코로나19가 닥쳤다. 금융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은 엄청난 양의 돈을 금융 시스템에 투입했다. 각국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볼 수 없던 규모로 돈을 차입했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2020년, 21년 모두 국내 총생산의 12%를 넘어섰다. 이런 부양책으로 수요가 급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지만 공급 측면은 이야기가 달랐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 생산이 중단되었다. 가뭄과 폭염은 커피와 밀과 같은 작물의 실망스러운 수확량에 기여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해운 원료 상의 문제는 전례 없는 화물 운송의 지체로 이어졌다. 불충분한 연료 공급은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서 석탄, 가스, 석유의 가격을 상승시켜 1970년대의 에너지 파동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하버드 대학교의 레리 서머스와 같은 일부 경제학자는 문제가 될 정도로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첫 징후를 본다. 일자리를 채우려는 기업들의 고군분투는 약화한 노동력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가 있다. 지금 중앙은행들은 낮은 실업률을 달성하는 데 과거와 비해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므로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독자적인 힘으로 거세질 수가 있다. 사람들이 더 크고 빈번한 가격 인상에 익숙해짐에 따라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이 예전보다도 기업이 덜 나쁘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듯이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삐 부리듯이 확산할 수가 있다. 치솟는 에너지 비용은 성장과 생산성을 압박할 수가 있다. 2022년 인플레이션은 아마도 중앙은행의 목표를 계속 초과하겠지만 2021년부터 둔화해서 결국 그것이 경제적인 우리로서는 사라질 것이다.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수요 완화, 연료 생산 증가, 그리고 아마도 둔화하는 중국 경제 덕분에 봄이면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하락할 것이다. 운송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책이라는 수도꼭지가 잠기고 있고 상승한 에너지 비용 청구서는 가계 예산을 압박할 것이다. 백신 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력으로 다시 편입될 가능성이 크고 지출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서 상품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하기는 팬데믹이 있기 전 여러 해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린 많은 구조적인 요인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강력한 노동자업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고 인구는 계속해서 고령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 공급망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세계화가 광범위하게 역전될 조짐은 거의 없다. 필요한 경우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방법을 중앙은행들이 잊은 것도 아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이자율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돌아왔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